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흰 창이 나와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고시 5조에 대한 것들 한번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5조는 그 장교양 급여 심사위원회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급여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몇 가지의 그들의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급여 제공 기준에 대한 그 세부 사항들, 그다음에 보안 사항, 그다음에 급여 비용 그 산정 방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설정, 그리고 보안에 관한 관한 사항들. 자, 그다음에 이제 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심사 조정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4번 호가, 그러니까 제 4번 호가 4호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 즉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여기에 안건으로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디에 있는 그 기관이든 간에 마지막에 저렇게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안을 한다 그러면 저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은 10명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급여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 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되면 복지부에서 하는 장교양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안건들을 또 거기다가 올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 호 하나로 인해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장이죠. 장교양 기관의 기관과 종사자의 준수 사항이죠. 제가 요거 할 때 20분 되면은 딱 그날 보고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꼭그 시간 맞춰서 제가 하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교양 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요.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능력이 있고요. 그죠? 때로는 잔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잔존 능력에는 남아있는 능력이지만 이게 보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어감에서 차이에서도 상당히 잔존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인권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보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막 선생님들이 밥도 먹이고 뭐 막 전부 다 선생님들이 수족이 돼서 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되도록이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생활 환경 및 수급자 및 그 가족들의 욕구나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정하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사실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 적정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르신이 오시면은 보통 기관들이 보통 그런 걸 할 거예요. 뭘 하냐면 오시면은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기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욕구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표준 장기형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줘서 그러니까 표준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 개인별 장기형 이용 계획서를 받아서 요 기초 평가와 그다음에 욕구 사정과 요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뭘 만들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디의 기준에서요? 예, 매뉴얼의 기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가보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점심때 되면 어르신 식사 챙겨서 드리기 바쁘고, 잘 못 먹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떠먹이기 바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 계획을 잘 짜서 적정하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급여 적응 계획서와 더불어서, 예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은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르신이 혹시라도 이걸 제공하는 절차 중에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르신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로도 건강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해서 어르신들 관찰을 해야 돼요. 자, 2항에 보시면 노인장기양기관은 노인장기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따라서 급여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예, 수급자별 급여 제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수급자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급자 등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하고 나서 보여드리고 우리는 그걸 또 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항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장기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양 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6조 4항에 따라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장기양 급여 계약 통보서를 어디다가요? 예, 공단에다가 예, 반드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통보하는 거 잘 아시죠? 롱텀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어르신하고 계약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해서 첨부해서 통보해야 되고, 거기 보면 통보 일자고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보했는지까지 보고해서 똑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시설은 이런 계약이 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시설급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가급여는 예, 즉시 그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 보통 30일 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장교양 기관들은 법 제31조에 따라서, 법 31조라고 하면 어딜까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노인복지법 얘기하는 거죠. 장교양보험법.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서 이제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1호에 보시면 종사자는 어떻게 돼 있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번에 6호, 별표 9번에 4호죠. 별표 4번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급여를 얘기하고, 별표 9번은 재가급여를 얘기하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예,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충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시군구에 그 신고한 직종을 보고하도록 돼 있죠. 신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은 신고된 그 직종은 며칠만 해야 될까요?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14일이 넘어가면은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안에 무조건 예, 그 해당된 직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아직까지 그 희망이음과 그 WFC가 통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제가 몇 번 인터뷰도 하고 뉴스에 가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WFC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끌어와서 희망이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할 거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태료 대상인데, 이게 이제 시군구의 주무관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좀 유하신 분들은 그런 사정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협조가 되는 데 반해서 좀 엄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무조건 시간 지나면 예, 안 받아주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일자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14일 이내에 맞추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14일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설장은 상근하도록 되어 있죠. 상근 시간 외에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이라고 한다면은 매일 출근해서 지정된 일을 하는데, 사실상 그 시간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근이라면은 어디에도 이 상근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으로는 매일 출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설장도 근무 시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휴일날을 정해서 그날 뭐 다른 업무를 보시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주 5일 8시간에 대한 상근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표 겸 시설장인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나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표가 따로 계시고 이제 흔히 말하는 월급을 받는 이제 폐위 시설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상근 시간 외에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근무 시간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거나 나중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지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해진 시간에서 예 추가로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 호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 급여에서 그 시설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서 시설의 장인데 거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직종만 인정이 되는 거지 여러 직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었는데요. 시설장이신데 대표금 시설장이신데 본인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설장인데 자기가 8시간 시설장, 8시간 요양보호사, 8시간 간호조무사 이렇게 일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즉 신고된 직종 한 가지만 밖에 안 돼요. 한 직종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는데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신고된 한 개의 직종에 대해서만 근무가 인정이 되는 거지 자격증이 많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다만 A라는 시설, B라는 시설이 있을 때 A라는 시설에서 어 흔히 말하면은 전임으로 일하고 B라는 시간에 자기가 근무하지 않는 날 어 계약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제한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한 직장에 좀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5 항에 보시면은 장기화 기간은 법 23조 3 항에 따라서 장기화 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화를 제공해야 되고 종사자는 급여 제공에 위해서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요령을 숙지하고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절차나 방법들이 뭐냐면 우리 간단하게 알고 있는 지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 가지 지침들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제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나 감염이나 뭐 흔히 말하면 응급 상황이나 개인 정보나 뭐 종사자 윤리나 그다음에 뭐 근골격계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라고 요즘에 단어 안 쓰잖아요. 암기란 단어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숙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지,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지 공단에서 평가할 때 물어보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고시에 되어 있고 고런 내용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사자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종사자들이 알고 있으면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한 번씩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노인학대는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뭐 급여 제공 지침에서 각각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운영 규정의 항목 11 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그걸 모르거나 이 대표나 시설장이 그런 걸 모르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대표자가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서 수시로 그거를 인지해서 그 절차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예, 급여 제공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본짜리 하나가 있고 낙권짜리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각 흔히 말하면 직종에 따라서 충분히 그거를 보시고 그것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눈곱 같은 거 이렇게 꼈을 때는 어떻게 닦아내세요?" 그랬더니 뭐 엉뚱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타 기관에 뭐 이렇게 좀 한번 도와달라 그래서 방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엉뚱한 대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반드시 지침과 매뉴얼에 있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사실 급여 제공 매뉴얼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다 배우신 내용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나 이런 게 적어서 이 게시판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떤 영상 찍을 때
그거 좀 체크 좀 해달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래요. 그걸 안 하니까 이 기능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급여 제공 매뉴얼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출력해서 선생님의 파트별로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내부에 분쟁이 생기면 저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거든요. 자, 제7조입니다.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이죠. 장기간 기관은 제6조 사망에 따라서 급여개혁 통보서의 내용에 맞춰서 급여를 제공해야 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에 뭐 해야 된다? 기재, 관리,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뭘까요?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기재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죠. 관리는 그거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보호자들한테 또는 수급자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제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문서, 또 하나는 모사전송, 모사전송은 팩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모사전송,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직접 드리는 거, 우편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전산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다 이렇게 저희가 청구서 갈 때 같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전자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문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전자적으로 가공한 문서를 우리는 전자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따라가서 열리잖아요. 뭐 주민번호를 치거나 정해진 어떤 번호를 쳤을 때 열려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리는 경우도 있으면 직접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보내는 경우에는 굳이 직접 사인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보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열람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수급자나 보호자님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기관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흔히 말하면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 즉 재가급여 같은 경우 기록지는 주 1회 이상 제공을 해야 되죠. 하지만 전자 태그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주야간이나 단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사망에 나오는 것처럼 급여 제공 기록지 제공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아까 4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조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내용에 대한 안내인데요. 장기요양 기관과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것들을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숙지해야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물어보거나 어르신이 물어봤을 때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간혹 보면은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조차도 사실 이거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간단한 얘기로 노인학대 유형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일단은. 노인학대가 뭐지? 그러면은 막 엉뚱한 얘기하세요. 정서적, 언어적을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사실 하나거든요. 정서 안에 언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또는 어떤 분은 신체적, 물리적 얘기한다고.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총 전체 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하나를 합치는 경우도 있고 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신체적, 그죠? 정서적, 그다음에 성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기, 그렇죠? 그다음에 방임, 그다음에 자기 방임.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유기 방임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유기하고 방임이 완전히 틀려요. 유기는 어느 특정한 곳에 버리고 오는 거고요.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해서 어르신이 조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적절하게 모든 조치를 못했을 때는 다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낙상이나 욕창이나 그런 지침들 둘씩 있잖아요, 그죠? 뭐 인권 침해라든지 뭐 인지라든지 뭐 근골죄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윤리 지침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을 원장님들이 내용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내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우리 요양원에 대중 우리 시설에 우리 주간보호에 선생님들 다 나갈 텐데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다고 나간다면은
그분은 스스로가 전문가의 길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평가 때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이죠. 장기간 기간 및 종사자는 급여 제공 과정에서 어르신이 질병의 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에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한번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은 보호자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가 아니라 보호자 등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알리고라고 하는 게 텀이 길어져 버리면 방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신고하는 게 뭐냐면 이 시기가 늦었거나 이 시기에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고시에서 원장님들이 하나를 조금 더 우리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 좀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의료적 처치가 판단된다고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지 마세요. 그냥 즉시 보호자한테 알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계속 이제 고시 내용들을 쭉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요. 어, 뭐 제가 활동하는 협회 분들도 사실은 보시는 분 계시고 보호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각각에 따라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잘 아시는 또 여러 군데서 활동하시는 요양부 선생님들도 보시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알아야 되는데 "아 나 그거 싫어요." 하고 "다른 기관 갈래요." 하는 거는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기관과 종사자는 한 배를 탔거든요. 같이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동하는 협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양한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처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뭐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고시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